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조금씩 수업의 내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선생님 수업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조선의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4페이지이고요. 그리고 학습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의 2페이지에 주제 3번 문호의 개방과 조약의 체결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2시간은 선생님이 직접 손글씨로 수업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조약의 내용이라든지 좀 적을 게 많아서 PPT를 이용한 수업으로 조금 달리 해보았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그리고 좀 수업이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흥성대원군은 1863년에 아들인 고종이 즉위하면서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권력을 갖고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고종이 커가고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신하들 사이에서도 이제 대원군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리고 아주 난리가 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더 정치하지 말고 나이가 장성하게 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그 상소가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돼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친정이라고 하는 말은 친히 정치하다, 즉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하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펼치게 되자 고종은 부인인 명성황후 민씨와 함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명성황후 민씨는 한미한 굉장히 좀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인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남편인 고종과 함께 적극적이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민씨 세력이 즉 명성황후 민씨의 가족들이 정치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민씨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씨 정권의 등장은 결국 흥선대원군 시절과는 다른 대외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선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의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상개화론의 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두라는 말은 등장했다,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통상개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국강병, 즉 나라를 굉장히 잘 살고 그리고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양과 교류하여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 밑줄 친 서양과 교류하여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개화라고 부릅니다. 학습지 오른쪽에 노트에 보면 8번 개화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로는 계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개화란 조선의 낡은 문물이나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사상이나 문물, 제도를 서양과 교류함으로써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의 대외 정책의 변화와 통상개화론의 대두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그 첫 신호탄이 바로 강화도 조약의 체결입니다. 보이나요?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천황 중심의 국가가 세워지자 조선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천황이라고 하면 황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 너희는 왕이지. 우리 일본은 천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선에 많은 문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보채고 도와주세요 하였던 그런 굴종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즉 이제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고 너희는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일본이 더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시기에 일본의 이러한 새로운 외교 관계 요구를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를 거절하자 1875년 일본은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운요호는 우리말로는 운양호인데요. 일본의 배 이름입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게 개항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포를 달고 있는 군함을 우리나라 바다에 띄워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협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포함 외교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미국에게 당했었던 그때에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조선에게 써먹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조선은 일본의 그러한 포함 외교에 굴복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1876년을 우리가 병자년이라고 부릅니다. 육식갑자에 의해서 병자년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다른 말을 우리가 병자수호조규라는 말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개항과 문호개방을 원했던 건 아니겠죠. 여전히 흥선대원군 시절에 문을 꽉 닫아 걸고 다른 나라들과 통상과 수교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유생들이었어요. 유생들은 유학을 즉 전통적인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조약 체결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대표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최익현이었습니다. 최익현이 이때 올린 상소를 우리가 병자지부복걸소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지부복걸소라는 것은 도끼를 들고 왕에게 감히 청해서 상소를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말을 꼭 들어달라. 신하의 내 말을 꼭 들어달라. 왕이 만약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나를 도끼로 이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상소였죠. 하지만 이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강화도 조약은 결국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할까요? 최익현은 결과적으로 흑산도에 유배를 갔지만 최익현 개인적인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차적인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우리가 어땠는지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조항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1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하다라는 말이 겉보기엔 굉장히 듣기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만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그냥 체결한 것이 아니겠죠. 자신들이 서양에게 당하기만 하였던 것을 복수라도 하듯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고 서양의 나라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그런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배를 당하고 강제로 개방하던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런 신세에서 벗어나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나라부터 자신들이 지배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의 내용을 겉보기로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 제1조의 내용은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바로 청나라의 간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어땠나요? 그렇죠. 1840년에 있었던 제1차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사실 호랑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중국, 청나라는 굉장히 많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렇지만 청나라는 여전히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패권 국가로서 조선이 아직도 자신들의 속국이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신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을 완벽하게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우선 청나라의 오랜 간섭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이 자주국이다라고 적혀있는 제1조는 조선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일본과 평등한 나라로 봐주기 위함이 아니라 조선이 이제 자주국이니까 너희 청나라는 뭐다? 더 이상 조선을 속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4조입니다.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여기서 통상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 결과로 조선은 부산과 원산, 인천을 일본에 개항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항이란 말은 항구의 문을 연다. 즉 다른 나라의 배들이 마음대로 항구에 와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항구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제4조의 내용은 일본이 경제적인 침략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항구를 개항을 하고 개방을 해야 경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7조입니다.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일본국 항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여기서 측량이란 말은 무엇이죠? 그렇죠. 여기서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해안을 일본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라는 해안 측량권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영해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측량을 한다는 것, 그 사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10조입니다.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제10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인이 아무리 조선 내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조선법에 따라 조선의 법관이 재판할 수 없고 일본법에 따라서 일본의 법관이 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일본인은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의 법을 지킬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우리가 치외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또한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부속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곡물의 무제한 유출로 인해서 조선 내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요. 일본 상품의 무관세 규정으로 조선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설자를 잃고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이 조약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수업 중에 살펴봤을 때 내용을 잘 들었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5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들 찾아봤나요? 어떤 조항이 불평등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자, 제7조 해안 측량권과 제10조 치외법권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선이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조선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다 보니까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조항의 개정을 계속 요구해서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과 일본 간의 통상,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새로운 조약이죠. 이 조약에서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무관세였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물건들의 관세, 세금을 붙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하고 이제 값이 더 비교했을 때 더 비싸지니까 우리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었겠죠. 또 하나 곡물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곡물의 수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년이 들었다든지 곡식이 부족할 때는 일본의 곡식 수출, 유출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막을 방자를 써서 방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조선은 다양한 국가들과 조약을 맺고 수교하게 됩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하고도 수교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 맺은 조약을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나라 사람이었던 황준센, 한국식 도구 모르는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요.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조선책략입니다. 조선책략은 말 그대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책략,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조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는 러시아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러시아가 남하 정책, 즉 부도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하면서 연해주를 얻게 되고 조선하고 매우 가깝게 되면서 조선 흥선 대원군 때부터 러시아를 견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황춘센이라는 사람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똘똘 뭉쳐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담을 책이 조선 내에서 유포되자 이제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던 미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수교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이 조약을 대대적으로 주선하게 되면서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호 협력, 서로 협력한다. 그리고 관세 부과, 그리고 치외법권 등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제14조의 최국 대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국 대우에 대한 내용을 사료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양조약국은 이후에 조선국이 통상무역, 상호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 미국의 관민 그리고 상인에게도 그 권리가 무조건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료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사료의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약에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처 다 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미국과 맺은 조약 말고 이후에 프랑스나 영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조약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에게도 이 내용이 적용되어 미국은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 최혜국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이없고 불평등한 내용이죠. 물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이러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했던 치외법권까지 들어있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서양 국가와의 수교는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벗어나서 조선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불평등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러 이권이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의와 한계가 있었죠. 서양 국가와 아예 조약을 맺지 않고 흥선대원군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이렇게 이권을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또 살펴보자면 조선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세계의 상황이나 정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대 조약에 대해서 연구를 미리 했더라면 무지로 인해서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고 서명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그 의의와 한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 4, 개화파의 분화와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자신들끼리만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옛날에 정말 세종시대의 왕권 중심의 그런 국가에서 살아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개화를 실시하게 되고 나라의 여러 가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었지요. 이러한 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개화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화파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 실학자들이었던 북학파에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학자였던 북학파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와 같은 통상 개화론자들이었고요. 또 이들에게서 배웠던 문화생들이 바로 개화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김윤식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점차 개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놓고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양분되게 됩니다. 나눠지게 됐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와 함께 그 정부의 개화 정책을 옹호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이제 이를 추진했던 개화파는 온건 개화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곧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을까요? 먼저 개화 정책이라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조선에서는 있었던 업무였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자기들끼리 잘 지냈고 특히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화라는 것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자 새롭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통리기무아문. 자,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개화 정책을 담당하던 기구로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강성한 나라, 힘이 센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군대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별기군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 새로운 군사훈련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교관을 두어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굉장히 세련된 군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이 별기군은 원래 이름은 교련병대였는데 별기군이라는 명칭으로 제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일본인 교관 밑에서 배웠다고 해서 조금 낮춰 부른 의미로 외별기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된 조선이 새로운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내용은 특별히 교과서 16페이지에 한 걸음 더라는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세한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절단은 조선을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가서 조선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나라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관찰하고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절단을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외국 사정 파악. 두 번째, 신식 문물 수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에 파견된 사절단을 살펴보면요. 먼저 일본에는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단과 조사시찰단을 파견했었습니다. 요 수신사는 우리 조선시대 때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냈던 사절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문물을 전파해주던 바로 통신사죠. 그 통신사가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기능도 조금 바뀌었죠. 즉, 그 이전에는 놀랍도록 발전했던 조선의 문물,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주던 통신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발달된 일본에 조선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관찰하러 가는 그런 사절단이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또 하나는 조사시찰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은요, 개화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군대나 근대 시설들을 시찰하는 역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청나라에는요,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윤식을 비롯한 일행은 청나라의 텐진이라고 하는 곳에 기기국이라는 기구에 들러서 여러 가지 군사 지식을 학습하고 돌아와 국내에 기기창이라는 근대 무기 제조 기구를 설립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는 보빙사절단, 줄여서 보빙사라고도 하는 사절이 파견됩니다. 이는 서양에 최초로 보낸 사절단으로서 세계 박람회 등을 관람하고 근대적인 시설을 시찰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많은 내용을 배웠죠. 크게 보면 일본과의 조약 그리고 서양 국가들과의 조약 마지막으로 개화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정책과는 정반대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족하지만 조선이 조금씩 근대 사회로 나아가고 개혁하려는 노력 그리고 아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치열하게 우리 역사를 전개해 나갔는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인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